네, 그러면 두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에는 올림푸스 12신을 살펴봤죠? 우리가 미리 봤던 세 신을 뺀 9신을 살펴봤는데요. 두 번째 시간에는 그 12신에는 속하지 않지만 또 그리스 신화에서 중요한 신들, 그리고 우리가 사실 일상 속에서도 되게 상식적으로 알아야 되는 그런 신들이 있거든요. 그런 신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메테우스인데요. 프로메테우스는 티탄 신족인 이아페토스의 아들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프롤로그 이런 말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프로라는 말은 먼저, 미리 이런 뜻이잖아요. 프로메테우스라는 뜻은 미리 아는 자라는 뜻이래요. 동생은 에필로그 하면은 마지막에 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에피를 앞에 둔 에피메테우스가 동생이에요. 나중에 아는 자. 근데 프로메테우스 가장 중요한 거는 인간에 대한 무한한 사랑을 지닌 신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인간을 일단 만들었어요. 진흙으로 인간을 빚어서 인간을 만들었고, 보니까 인간이 불이 없으니까 너무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인간한테 신의 불을 훔쳐다가 주게 돼요. 그래서 그 불을 준 죄로 제우스의 엄청난 분노를 사서 어떻게 되느냐, 엄청난 형벌을 받게 되죠. 그 유명한. 그래서 그 밧줄에 묶여가지고 독수리한테 매일 간을 파먹히는. 근데 또 불사의 신이기 때문에 파먹힐 때 엄청 고통스러운데 죽지도 않아요. 그 다음 날이면 또 멀쩡해져서 매일 독수리한테 그 파먹히는 형벌을 받게 되었다라는 거고요. 결국 이렇게 무한할 것 같은 고통을 받았지만 나중에는 그 유명한 영웅 헤라클레스가 이 밧줄을 끊고 프로메테우스를 구해줬대요. 그뿐만이 아니라 이 프로메테우스 인간한테 많은 걸 가르쳐줬대요. 글을 쓰는 법, 새 마는 법, 가축 기르기, 집 짓기, 배 만들기, 항해술 등 하여튼 인간한테 당시에 필요했던 거의 모든 지식을 또 가르쳐준 게 프로메테우스고요. 그래서 이 왼쪽 그림은 바로 그 불을 훔쳐다 준 죄로 형벌을 받고 있는 프로메테우스를 그린 그림이고요. 그래서 이런 식의 그림은 굉장히 많고요. 그 외에도 이런 프로메테우스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그래서 치렀던 혹독한 대가 이런 것들은 여러 예술가들한테 영감을 주어서 작품들을 나왔는데, 그리스의 비극 작가 아이스킬러스가 쓴 결박당한 프로메테우스라는 비극이 있고요. 또 유명한 영국의 시인 마이런이 쓴 프로메테우스라는 시도 있고, 또 하나는 그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유명한 소설가, 또 그 영화도 있잖아요. 이 메리 셀리라는 여성이 쓴 소설, 공포 소설인데 이 소설의 부제가 바로 프랑켄슈타인 혹은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예요. 프랑켄슈타인이 박사고 자기가 그 새로운 창조주가 되기 위해서 시체들의 조각들을 모아서 괴물을 만드는 얘기잖아요. 그게 프로메테우스가 인간을 만든 것처럼 프랑켄슈타인도 자기가 그 인간을 창조하는 그런 신의 역할을 하고 싶다. 아마 그래서 그 프랑켄슈타인을 현대의 프로메테우스다 이렇게 메리 셸리는 제목을 붙였던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신과 관련된 인물은 바로 판도라입니다. 판도라의 상자란 말 우리 흔히 하잖아요. 그죠?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제우스가 아까 말한 대로 프로메테우스한테 불씨를 받았잖아요. 프로메테우스가 전 불씨를 훔쳤잖아요. 그래서 벌을 줬잖아요. 근데 거기서 분노가 다 안 풀려가지고 분이 인간한테도 벌을 주려고 한 거예요. 그래서 한 게 아까 앞에 나왔던 대장장이신 헤파이스토스를 시켜가지고 진흙으로 예쁜 여자를 만들어서 좀 어리석은 프로메테우스 동생인 에피메테우스한테 선물을 주라고 했어요. 인간한테 형벌을 주려고. 그게 아주 고도의 형벌이죠. 뭐냐? 에피메테우스 선물을 줬는데 그러면서 판도라한테 상자를 준 거예요. 판도라라는 이름은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이거든요. 어떤 선물을 받았냐? 다양한 신들한테. 아프로디테 여신한테는 아름다움을 받았고, 또 헤르메스, 전령의 신 헤르메스한테는 설득력을 받았고, 아폴론한테는 또 음악이라는 재능을 받았대요. 그래서 이 아름다움, 말로 하는 이 설득력, 음악 이런 게 결국 뭐냐면 남자들을 유혹하는 능력 받은 셈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신한테 많은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 모든 선물을 받은 자라는 뜻의 판도라인데, 판도라한테 상자를 주면서 미리 얘기를 한 거죠. 그 상자를 절대 열어보면 안 된다. 근데 항상 뭐예요? 안 된다고 할수록 인간은 하고 싶어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판도라는 결국 그 호기심을 못 이겨서 상자를 열게 돼요. 그러자 그 상자 안에서
그 안에 신이 감추어 놓은 온갖 종류의 죄와 질병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란 판도라가 황급히 그 뚜껑을 닫았을 때는 그 안에 나오지 못한 희망만이 남았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인간이 끝없이 죄와 질병에 시달리지만 거기에 마지막 남아있는 희망 때문에 버티는 게 아닐까라는 이제 설명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1929년에 파브스트 감독, 독일의 감독이죠, 만든 판도라의 상자라는 영화의 이제 포스터인데요. 이 영화의 내용 역시도 그 팜무 파탈, 남자한테 큰 위험을 가져오는 그런 여성에 대해서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여자 주인공은 그러니까 신문사 사장 쉔 박사가 있고 그 박사의 정부, 숨겨놓은 애인인 룰루인데 이 두 사람 사이에 이루어지는 비극을 그리고 있죠. 근데 쉔 박사는 자기 지위에 맞게 좀 명문가의 딸과 결혼하게 되어 있는데 이 룰루와의 관계가 드러나면서 파혼을 당하게 돼요. 그러면서 하여튼 룰루랑 결국 결혼하는데 결혼하고 막상 보니까 자기 주위의 모든 남자, 아들까지도 다 룰루의 옛날 애인이었던 거예요. 그에 분노해서 룰루한테 같이 죽자. 그랬더니 룰루는 난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총으로 오히려 박사를 쏘고 도주한다는 아주 위험한 그 여성을 그린 영화이죠. 그래서 판도라 하면 아까 저 팜무파탈 남자를 불행에 빠뜨리고 위험을 초래하는 그런 여성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고요. 다음은 사랑의 신 에로스. 너무 유명하죠. 우리가 큐피트의 화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아까도 나왔듯이 황금 화살을 맞으면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나파술을 맞으면 누구를 싫어하게 되는 그걸 말하는데 아프로디테와 헤르메스 사이의 아들이고요. 근데 또 에로스 하면 유명한 게 푸시케와의 사랑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왼쪽 그림은 활을 만드는 에로스의 모습이고 항상 이렇게 등에 날개를 달고 있고 주로 어린아이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죠. 아마 사랑을 하면 어린애처럼 인간이 돼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어린 소년의 모습으로 많이 그려지는데 푸시케가 뭐냐면 이 아프로디테가 들은 거예요. 푸시케라는 인간이 있는데 너무 아름답다는 거야. 아프로디테를 능가한다. 이런 말을 듣고 너무 화가 난 거지. 아니 어떻게 나보다 아름다울 수가 있어. 그래서 아들한테 시켜요. 가서 벌 주라고. 그래서 황금 화살을 쏴서 뭐 이상한 사람 사랑하게 만드는 벌을 주라고 해요. 근데 에로스가 가서 잠들어 있는 푸시케를 봤는데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넋을 잃고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화살을 빼려 그러다가 실수해서 그 화살을 자기한테 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푸시케를 너무 사랑하게 되는, 사랑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푸시케를 좋아하는데 이 푸시케한테 이제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푸시케를 얻기 위해서 그 푸시케 아버지한테 산에다가 자기 딸을 바치도록 해요. 그리고는 그 산에 지은 궁전에 자기 미리 가 있는 거죠. 푸시케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위해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게 되는데 그 궁전에 갔더니 밤마다 누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알고 봤더니 너무 잘생긴 미남인 거야. 그래서 자기는 무슨 괴물이나 이상한 존재인 줄 알았더니 너무 잘생긴 거죠. 근데 이 아프로디테의 시험에 들게 돼요. 이 자기 아들과 맺어지려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왜냐면 푸시케를 원래 미워 있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신화 속에도 고부 갈등이 나온다 뭐 이런 말들이 있는데 이 푸시케를 아프로디테는 받아들이지 않고 시험 세 가지 시험을 하는데 다 어려운 거. 예를 들면 뭐 그 작은 곡식들을 다 모아놓고 뭐 쌀이나 콩이나 이걸 서로 분류해라.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죠. 뭐 한다든지 황금털을 지닌 양들이 있는데 가서 그 황금털을 뺏어와라. 근데 양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털을 가져가게 힘든 뭐 이런 거라든지 또는 더 지하 세계 그 하데스한테 페르세포네가 잡혀갔다 그랬잖아요. 그 페르세포네한테 가서 아름다움을 얻어와라. 이렇게 다 어려운 일들을 그 시험으로 내리는데 그때마다 누군가가 도와줘서 뭐 곡물을 고를 때는 막 개미가 나타났다든지 뭐 하여튼 이런 식으로 어떤 때 요정이 나타나고 이래가지고 그 세 가지 시험을 무사히 통과해서 그 뭐 사랑을 이루게 됐다는 그런 거지만 물론 마지막에는 그 페르세포네한테 아름다움의 상자를 받아왔는데 역시 열어보지 말라고 하는데 여기도 역시 어리석어서 상자 열어봤다가
그 영원한 잠에 빠져서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음과 비슷한 잠에 빠졌다는 그 슬픈 사랑 이야기죠. 그 다음은 또 유명한 메두사의 머리카락. 그죠? 원래는 엄청 미인이었는데 이 아테나 여신의 미움을 받게 돼요. 왜? 포세이돈과 메두사가 아테나 신전에서 사랑을 나누거든요. 그래서 아테나가 불경하다. 어떻게 내 신전에서 사랑을 나눠? 그래서 저주를 하게 돼서 원래 미인이었는데 흉하게 바뀐 거예요. 특히 머리카락이 다 어떻게 돼요? 뱀으로 바뀌죠. 그리고 메두사를 보게 된 누구나 돌로 변하게 되는 저주에 걸리게 되죠. 그 메두사는 뭐라 해야 되나 되게 위협적이고 무서운 여자들, 남자한테 어떤 거세 공포를 불러일으키는 그런 두렵고 위험한 여자를 또 메두사라고 부르기도 하고, 이 머리가 전부 뱀인 이 메두사를 카라바지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고요. 그런데 이 메두사가 누구한테 처치되느냐? 바로 영웅 페르세우스한테. 페르세우스가 그 메두사를 원래 쳐다보면 눈이 멀게 되잖아요. 그래서 저렇게 되죠. 지혜를 써서 어떻게 돼요? 직접 봐주지 않고 거울로 보게 되죠. 거울로 봐서 그 메두사의 목을 베고, 아테나 여신이 그 알려주거든요. 직접 보지 말고 거울로 봐라. 그래서 베서 또 역시 그 머리를 아테나 여신한테 받쳐서 아까 앞에 나왔듯이 아테나 여신의 방패에 메두사의 그 잘린 머리가 붙어 있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페르세우스가 메두사의 머리를 벨 때 그 당시 그 메두사가 임신 중이었고, 그 베는 순간 페가수스라는 그 하늘을 달리는 말이 태어나게 됐대요. 자, 다음은 예언자 카산드라입니다. 카산드라는 트로이의 공주이자 예언가인데요. 어떤 비유를 지니고 있냐면, 원래 예언의 능력을 받을 때 원래 있었던 게 아니라 아폴론하고 일종의 계약을 한 거죠. 아폴론이 카산드라를 좋아해서 그 뭐라 그랬냐면, 나한테 예언의 능력을 주면 당신을 사랑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예언의 능력을 받았는데 아폴론을 사랑하지 않은 거예요. 즉 약속을 어긴 거야. 그래서 아폴론이 어떤 저주를 내렸냐면, 예언의 능력은 있지만 그 예언을 아무도 믿지 않는 그런 이제 설득력을 얻지 못하는 그 저주를 내린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그 사건이 그 트로이 전쟁에서 이 카산드라는 그리스군이 트로이 목마를 넣어서 거기서 이제 그 병사들을 숨겨놔서 트로이를 공격할 거라는 걸 다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당연히 그거를 트로이에 경고를 했는데도 아무도 그 말을 믿지 않고 결국 역사에 나왔듯이 트로이는 패배를 하고 마는 거죠. 그리고 또 이 카산드라 관련된 유명한 일화 중에 하나가 아테네 신전에서 그리스의 장군인 아이아스에게 강간을 당하게 돼요. 그래서 아테나 여신이 그 카산드라를 좀 불쌍하게 여겨서 이 아이아스가 타고 돌아가는 배를 침몰시켰다는 그런 유명한 또 일화가 있어요. 이게 바로 아이아스한테 잡혀서 끌려가는 카산드라를 그린 그림입니다. 자, 다음에는 아라크네 얘기입니다. 아라크네는 거미와 연결되어 있는 여성이에요. 자, 어떻게 된 거냐면, 아라크네는 원래 고대 소아시아에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었고 그 나라 사람이었고, 당시에 그 옷감을 짜는 솜씨, 거기 옷감에다 이렇게 여러 무늬를 넣는데 그 옷감을 너무 잘 짠다는 소문으로 자자한 그 여인이었어요. 유명했는데 좀 겸손함이 부족했었나 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내가 그 아까 아테나가 공예의 여신이잖아요. 아테나보다 내가 더 옷감을 더 예쁘게 멋있게 잘 짠다라고 자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조롱을 했죠. 아테나의 능력을. 그래서 아테나가 화가 나가지고, 자, 나랑 그러면 시합을 해보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뭐 많은 신들과 인간 앞에서 두 사람이 같이 앉아서 그 같은 시간 동안 각자의 옷감을 짜는 그 게임을 하게 돼요. 게임을 내기를 하게 되는데, 이 그림이 벨라스케스라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실지 않는 사람들인데, 이게 그 여신과 이 여인 간에 벌어진 내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앞에는 그 이제 막 그거를 시작하는
내기를 시작하는 단계라면 저 뒤에 이게 전경, 후경이 나뉘어 있거든요. 뒤에는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미 두 사람이 각자 작품을 만들어서 보여주는 거를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뭘 그렸냐면 이 아라크네는 주로 신들을 조롱하고 패러디하는 뭐 제우스가 바람피는 내용이라든지 예를 들면 그런 걸 그래서 역시 그 여전히 교만하게 신들을 전혀 그 공경하거나 무서워하지 않는 그런 교만한 태도를 보여줬고 그랬는데 어떻든 아테나 여신이 그걸 보고 나서는 그 자체도 기분이 나빴지만 자기를 비롯한 다른 신들을 조롱하고 비꼬는 어떤 그림들이었기 때문에 그 옷감을 찢어버리고는 이 아라크네를 바로 거미로 만들어 버렸대요. 그래서 이 지금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그래서 이 거미 여인이라는 걸로 유명한 아라크네 얘기가 단테의 신곡에도 나오나 봐요. 그래서 이 단테의 신곡을 그 사파를 넣는데 그 사파에 그려진 아라크네의 모습이래요. 즉 거미의 몸을 하고 있는 여인의 모습이죠. 다음엔 또 유명한 마이더스의 손이라는 또 그 말이 있죠. 이것도 역시 신화에 나오는 말이에요. 신화에. 마이더스는 골디우스와 큐벨레 여신 사이의 아들이었는데 프리기아의 왕이었어요. 근데 뭐로 유명했냐? 워낙 욕심이 많은 인간이었어요.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 술의 신 디오니소스의 스승이었던 실레노스가 역시 술의 신의 스승답게 술을 엄청 좋아했나 봐요.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쓰러져 있었던 거예요, 길거리에. 그 실레노스를 이 마이더스가 데려다가 9일 동안이나 극진하게 보살피고 대접을 했대요. 그래서 이거에 고마운 디오니소스가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겠다고 해요. 그랬더니 하는 말이 내가 뭘 만지면 그 만진 모든 게 황금으로 변하게 해주세요. 라는 소원을 말했고 그걸 들어줬어요. 디오니소스가. 그래서 너무 한동안은 좋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빵을 먹으려고 빵을 집으면 돌이 되고 물을 마시려고 물을 집으면 아니 돌이란다. 황금이 되고 물도 황금을 변하니까 먹고 마실 수가 없잖아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딸이 있었어요. 공주가. 딸을 안으려고 하니까 딸도 금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너무 후회를 하게 된 거지. 저를 다시 돌려주세요. 디오니소스한테 간청을 해요. 그래서 디오니소스가 알았다. 원래대로 돌려줄게. 근데 조건이 있다. 여기 나온 것처럼 팍톨로스라는 강에 가서 몸을 깨끗이 씻어. 그러면 네 손이 닿는 대로 황금이 되는 그게 없어질 거야.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처럼 팍톨로스 강에 가서 그 디오니소스가 준 그런 능력을 없애기 위해서 몸을 씻는 마이더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이거는 그랬듯이 그 술 취한 실레노스를 마이더스가 모시고 가는 그런 그림입니다. 자, 그 다음에는 유명한 또 아킬레스건이라는 거 있죠. 이건 의학 용어인데 왜 아킬레스건이 나왔냐? 어딘 줄 아시죠? 이 우리 발뒤꿈치, 그죠? 그 부분이고 그 아킬레스건이 끊어지면 걷지를 못할 정도로 되게 치명적인데 그 말이 왜 나왔느냐? 신화에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일단 바다의 여신 테티스하고 펠레우스 왕 사이에 태어난 아들인데요. 이 테티스가 좀 욕심이 많은 극성스러운 엄마였나 봐요. 그래서 자기 아들을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나 봐. 불사의 존재로.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이 있었냐면 이 저승으로 가는 사이를 가로막는 저승 앞에 스틱스 강이라고 흐르고 있는데 이 스틱스 강에 한번 들어갔다 나오면 죽지 않는다는 그런 게 있나 보죠. 그래서 자기 어린 아들을 스틱스 강에 한번 담갔다 꺼내는 거예요. 불사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근데 어떻게 돼? 그냥 팍 빠뜨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린 아들의 발목을 잡아서 넣었다 빼는데 그 엄마 손으로 잡았던 그 발목 부위만 그 강물이 안 닿았기 때문에 거기는 불사가 아닌 즉 약점을 지닌 치명적 죽을 수밖에 없는 약점을 지닌 존재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발뒤꿈치가 약점이 되었다라는 거고 아킬레우스는 워낙 유명한 트로이 전쟁의 영웅이었어요. 트로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제 막 그 트로이와 그리스가 싸우는데 처음에는 팽팽했어요. 무려 10년이나 전쟁을 끌어갈 정도였거든요. 처음에 아킬레우스는 참전 안 했어. 왜? 그리스군의 그 대장이 아가멤논인데 이 아킬레우스가 다른 전쟁에서 승리하고 받은 여자가 있었는데 뺏어갔거든. 그래서 아가멤논이 한마디로 삐진 거예요. 그래서 난 전쟁 안 나갈래.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참전 안 했어요. 근데 이 최고의 영웅이고 최고로 잘 싸우는 아킬레우스가 그 안 싸워줘서 그런지 그리스군이 별볼 일이 없었던 거예요. 계속 진다든지 별로 진전이 없어요. 전쟁이. 그래서 안 하고 있었는데 이걸 안타깝게 여긴
아킬레우스의 친구인 파트로클로스라는 사람이 아킬레우스 흉대를 내면서 아킬레우스의 투구와 갑옷을 입고 자기가 아킬레우스인 척하면서 사람들 이끌고 트로이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런데 아킬레스처럼 잘 싸우질 못하니까 결국 그 트로이의 왕자인 헥토르한테 져서 죽게 돼요. 이거에 아킬레우스가 너무 분노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페트로클로스의 복수를 하겠다. 그래서 그때서야 그리스군에 참전해서 이끌게 되죠. 그래서 그리스군을 승리로 이끄는데 그런 와중에 트로이아 왕자인 헥토르를 죽이게 돼요. 자기 친구를 죽였던 헥토르한테 복수를 하는 거죠. 그리고 또 분이 안 풀렸는지 헥토르의 시체를 무려 자기 말에다 매달고 이틀 동안이나 끌고 다녔대요. 모욕을 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 왼쪽의 그림은 그 아킬레우스의 엄마 테티스가 스틱스 강에 그 아킬레우스를 잡고 담그는 장면이라면, 여기는 헥토르를 죽여서 여기 자세히 보시면 뒤에 뭐가 시체가 달려있죠. 그 시체를 자기 말에 끌고 마차에 돌아다니는 그 아킬레우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그 그리스 신화에 보면 또 굉장히 감동 중에 하나가 나오는 게, 이 헥토르의 아버지가 그 트로이아 왕인 프리아모스인데, 프리아모스가 한밤중에 혼자서 죽음을 각오하고 적인 아킬레우스를 찾아옵니다. 그래서 아주 하소연을 하는 거죠. 내 아들의 시체를 돌려다와 하면서, 너도 너의 아버지가 있지 않느냐. 너의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지만 나는 그런 희망도 없는 불쌍한 노인이다. 근데 아들의 시체까지 이렇게 모욕을 당하고 있으니 너무 고통스럽다고 하면서 나를 봐서 제발 이제 헥토르를 용서하고 시신을 돌리라고 간청을 해서 아킬레우스의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아킬레우스가 그 시신을 깨끗하게 또 씻어서 그 아버지인 프리아모스에게 돌려줬다는 아들의 시신을, 그런 또 일화가 있지요. 네. 자, 다음은 두 얼굴의 야누스. 이것도 너무 유명한 말이죠. 이것도 신화에 나오는데, 이거는 그리스 신화라기보다는 로마 신화에 나오는 말이래요. 그래서 이 야누스는 뭐냐면, 옛날 그 로마에서는 문이 있고 모든 문은 양면을 갖고 있다고 생각했대요. 즉 무슨 말이냐면, 문이 있으면 바깥과 안을 동시에 봐서 경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그 문들의 앞과 뒤를 보는, 즉 안과 밖을 보는 두 얼굴을 세워놨는데 그 두 얼굴의 모습이 달랐대요. 그래서 거기에서 야누스가 이제 시작이 됐는데, 야누스란 이름은 제뉴얼이 1월을 나타내는 기원이 됐는데, 왜냐하면 야누스가 출입문의 수호신이고 그 사각이 없도록 그 머리 앞뒤로 얼굴을 이제 두고 바라봤는데 거기서 의뢰했고요. 이게 바로 그 야누스의 모습입니다. 그 양쪽을 바라보고 있는 모습인데 얼굴을 가만히 보면 좀 달라요. 그리고 이 다른 얼굴에서부터 의미가 바뀌어가지고, 즉 겉과 속이 다른 이중인격자를 지칭할 때 두 얼굴의 야누스다. 즉 사람이 일관성이 있지 않고 이중적이다, 이럴 때 야누스라는 말을 쓰게 되는 거죠. 그리고 아마 1월에 시작이 된 거는, 야누스가 이 출입문의 수호신이기도 하지만 모든 것의 시작, 출발을 또 나타내는 신이기도 했대요. 그러니까 아마 1년의 시작인 1월의 기원이 됐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요. 이카루스 신드롬. 이것도 또 유명한 말인데요. 보통 이카루스 신드롬 하면 자신의 지위나 능력을 과신해서 저지르기 쉬운 실수를 지칭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자, 어떤 사람이 엄청난 성공을 거뒀어. 그러면 보통 어떻게 돼요? 좀 자만에 빠지죠. 그래서 자기 능력을 과신하고 어떤 잘 돌아보지 않고 반성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과신, 자만에 쉽게 빠지다 보니까 저질러서는 안 되는 실수를 많이 저지르더라. 그래서 그거를 이카루스 신드롬이라고 부르는데, 그 말이 왜 생겼느냐? 바로 이 이카루스 신화에서 생겼어요. 이 다이달로스는 이카루스의 아버지인데,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면, 미노스의 왕, 우리가 전에 배웠을 거예요. 미노스의 왕이 그 미노타우로스를 자기 아내가 낳은, 자기와의 관계가 아닌 부정으로 나온 미노타우로스라는 그 반인 반마족 괴물을 가두기 위해서 라비린토스, 즉 미궁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테세우스가 그 와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그 테세우스한테 빠져나갈 방법을 가르쳐 준 게 아리아드네고, 아리아드네한테 이렇게 실을 이용해서 들어갔다 나와라고 가르쳐 준 게
바로 이 미국을 만들었던 다이달로스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 사실을 알게 된 미노스 왕이 너무 분노해서 그 다이달로스에 벌을 주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가둬버려요. 라비린스 자기가 만든 미국 안에 가둬버린단 말이야. 아들하고 같이. 그래서 거기 빠져나와야 되는데 빠져나오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다이다로스가 그 밀랍으로 날개를 만들게 돼요. 그리고 자기하고 아들이 같이 날개를 달고 하늘로 올라가서 미국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아들한테 주의를 주죠. 이게 밀랍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너무 높이 올라가면 태양에 가까워지면 너무 뜨거우니까 밀랍이 녹으니까 위험하다. 절대 높이 올라가지 말라 그래. 근데 이카루스가 아버지가 만든 날개를 달고 올라가다 보니까 너무 신나는 거야. 그리고 어떻게 되냐면 너무 높이 올라가서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밀랍이 녹는 바람에 추락해서 죽었다는 그런 신화가 있어요. 그래서 이 이카루스의 그 신화에서부터 자 높이 올라가다가 너무 신나고 나는 이렇게 날 수가 있어. 자기 능력을 과신하게 되고 그러다가 결국 추락을 하게 된다라는 말에서 나온 것처럼 자기를 너무 과신하고 능력을 너무 자만해서 추락하는 즉 저질러서는 안 된 실수를 저지르고 한마디로 망하게 되는 그걸 경계하는 말이 이카루스 신드롬이죠. 이거는 그 유명한 브루게리 그린 이카루스의 추락이란 그림인데 재밌는 게 보면 어디에 보이는 거지 하는데 바로 여기 아주 조그맣게 이카루스가 이미 빠져 있고 이런 거에 전혀 개의치 않고 사람들이 일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그린 아주 독특하고 재밌는 그림이죠. 자 마지막으로 피그말리온을 볼까요?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한테 계속 칭찬을 하고 기대를 해주면 사람들은 그 칭찬을 받는 것과 기대를 받는 것에 부응을 하려고 노력을 해서 결국은 좋은 성과를 낸다는 그런 의미예요. 즉 쉬운 말로 그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 그 말하고 결국 같은 말이겠죠. 근데 이 말이 왜 나왔느냐? 피그말리온은 갈라테아라고 스스로 이름을 붙인 조각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자기가 만들어 놓고 너무 아름다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각상의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된 거죠. 그래서 매일 보살펴주고 예뻐해 준 거예요. 그러다가 그 사랑이 너무너무 커져서 도저히 도가 넘쳐가지고 견딜 수 없게 된 거야. 그래서 아프로디테 여신한테 간청을 해요. 제발 이 조각상에 대한 저의 사랑을 이루게 만들어주세요. 그래서 아프로디테가 어떻게 하냐면 그 간청을 이루어주는 거죠. 소원을. 즉 조각상을 여자, 사람으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자기 조각상과 사랑을 이루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피그말리온가 나오는 게 바로 이 피그말리온이 자기가 만든 조각상을 사랑하고 존중하고 아끼고 하다 보면 그게 이렇게 인간으로 바뀌어서 사랑을 이룰 수도 있다는 즉 어떤 목표를 이룰 간절한 꿈을 갖고 계속 바라고 하면은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데서 아마 피그말리온 효과라는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피그말리온 그 일화는 좀 나름의 반전과 재미가 있잖아요. 그래서 또 역시 여러 예술에 그 영감을 주었는데 그 유명한 희곡 작가 버나드 쇼의 피그말리온이라는 작품도 있고요. 헐리우드 영화에 조지 쿠커가 64년에 만든 마이 페어 레이드라는 유명한 영화가 있어요. 그 유명한 배우 오드리 헵번이 나오는데요. 원래는 길거리에서 그냥 꽃을 팔던 처녀였는데 이 언어학자인 이 여자의 이름은 일라이자고요. 언어학자인 히긴스 교수가 이 여자를 보고 자기 친구랑 내기를 하는 거죠. 이 길거리에서 꽃 파는 여자를 내가 귀부인으로 만들어 보겠다. 교양과 모든 걸 갖추게 만들어서. 그래서 한마디로 이 여자를 변신시키는. 그래서 진짜 너무나 아름답고 정숙하고 교양 있는 상류층 여자와 못지않은 존재로 바꾸는 조련하는 그런 내용인데 이게 마치 피그말리온이 갈라테아를 만들어서 그 아름다운 여인으로 변신시키는 그런 모티브와 비슷하다고 해서 아마 피그말리온 신화에서 영감을 얻은 내용이 아닐까라는 영화라는 거죠. 네, 오늘은 이렇게 그리스 신화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살펴봤고요.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특정한 주제를 갖고 신화를 살펴보게 될 텐데 그 첫 시간으로 창세 신화, 나라를 만들었다든지 세상을 만들었다든지 또는 한 부족이나 민족의 조상이라든지와 관련된 이런 창세 신화에 대해서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